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하게 될 유시민입니다. 이게 오늘 강연할 주제입니다. 책 표지인데요. 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날씨가 구전데 이렇게 갑자기 오디오가 잡음이 나는데, 예, 날씨가 이렇게 구전데 되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들은 드셨어요? 아이고, 저런 어떡하나. 예, 끝나고 나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기 돈 내고. 예, 잘 들리시죠? 이 강연이 원래 4월 하순에 있을 예정이다가 책 나온 지 2달이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저자 강연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책을 낼 때마다 저자 강연을 하는데, 이번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낸 책보다 책도 좀 재미가 적고, 주제도 무겁고, 그렇게 해서 강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에서 책 내용을 그냥 요약해서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싶어서 크게 이제 책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사진과 텍스트를 좀 보게 될 텐데요. 여기 보게 될 텍스트는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짤막짤막한 것들을 추렸습니다.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관련된 사진들을 좀 구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보면서 함께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원래 이 책 제목을 기획을 할 때 제가 나에게 국가는 무엇인가 이렇게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나에게라는 게 너무 사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로 이렇게 됐습니다. 같은 제목의 책이 오디오가 계속 좀 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같은 제목의 책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냥 국가 이런 제목의 책도 많고, 국가론 이런 책도 많고,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국가란 뭘까에 대해서 언제부터 고민했을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꽤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들도 어릴 때 국기 하강식 이렇게 운동장에서 공 차고 놀다가 오후 5시가 되면 갑자기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운동장에 있는 국기계양대에 국기를 내리는 의식이 있고, 그럼 모두가 동작을 멈추고 국기 쪽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서야 했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잡아갈 것 같지는 않지만 왠지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하는 일처럼 느껴져서 그렇게들 다들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또 이제 애국조회 이런 거 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 요즘도 있죠. 이게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매우 심각하게 국가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한 건 아마 제가 1978년도에 대학을 들어왔으니까 대학 들어온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을 직접 읽은 거는 아마 1984년도 겨울 같은데, 이 책에 인용되어 있는 해롤드 라스키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영등포 구치소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학 들어온 이후로 약 2, 3년간 또는 뭐 그 뒤에 군대 갔다 온 후로 이렇게 도대체 우리가 사는 국가는 왜 이럴까? 그런 거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일까? 또는 왜 우리의 국가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느끼기에 훨씬 좋은 국가를
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국가로 온 것일까? 당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요. 이게 말이 되나? 저런 사람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그때야말로 국가는 폭력이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런 말들이 실감 있게 와닿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라스키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학술적인 또는 과학적인 어떤 면에서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책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때부터 했던 약 20년, 25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생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의 저의 생각을 이제 고전을 빌려서 정리를 한 건데요. 그 얘기를 한 40여 분 정도 우리가 하고,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 이런 것들 또 하시게 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뭐 한 9시 한 20분이나 이때 9시 30분 이 정도까지는 끝내야 또 사인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10시까지 대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강연은 9시 반 이전에 끝나도록 그렇게 하고, 강연 끝나면 바로 원하시는 분들 사인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로 국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자유라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헨리 데이빗 소로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내 방식대로 숨을 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시민의 불복종, 원죄는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 이런 제목으로 썼던 에세이죠. 되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죠.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다. 그죠? 국가가 잘 돼야 나도 잘 되지. 국가 없이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느냐. 나보다는 국가가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세요? 국가 간이 의심스러운 분들.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그것은 이제 참 재밌는 헌장인데, 그 국민교육헌장을 전부 다 외우도록 그때 돼 있어서 시험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첫 문장이 보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뭐 내용에 보면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안으로는 뭐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기여하고 이런 등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국민교육헌장을 보면 온 국민이 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이유, 사명, 이런 것들을 민족 중흥에 맞추도록 그렇게 국민을 교육하기 위한 헌장이었죠. 여러분들은 민족을 중흥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분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와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뭘 하기 위한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복받은 출생이든 혹은 아빠의 실수에 의한 또는 술김에 생긴 생명이든, 여하튼 우리 모두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고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지만 의식이 형성되고 이렇게 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왔나? 나는 무엇 때문에 왔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소로는 강요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내 인생은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고 그냥 와서 눈 떠보니까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살러 온 거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존재, 어떤 위대한 목적,
숭고한 목적의 수단으로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러 와 있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자유죠, 자유. 국가가 최초로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은 저의 경우에도 자유를 속박하는 존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리고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할 생각까지 국가가 규정해주고 있죠. 국가라는 것은 원초적으로 느껴지기에 속박, 나의 자유에 대한 구속의 주체로 느껴집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경찰관, 그렇죠? 교통순경, 모두가 나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느껴집니다. 국가라는 추상적인 어떤 존재는 그런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납니다. 국가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약하죠. 누구나 다 국가를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 존재로 느낍니다. 근데 이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자유의 속박,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늘 문명은 억압이고 국가는 질서를 유지할 임무를 갖고 있고 인간은 속박하지 않으면 방종하기 쉬우므로 국가라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할 수밖에 없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내 스스로 설계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꿈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의 주체인데 국가는 불가피하게 나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그럼 국가가 나의 자유를 속박할 때 이 속박은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다면 왜 정당한가? 이런 문제들이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존 스튜어트 밀의 대답은 매우 명료하죠. 국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 말고는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다른 어떤 권력 행사도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했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부터 국가를 속박으로 느끼게 되는 거. 근데 학교 선생님도 우리에게 속박을 엄청나게 하죠. 학교 선생님은 국가의 공무원, 이거 국가가 정해준 교육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국가가 지어준 집에서 국가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준 시간대로 학생들을 붙들어 놓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행동하도록 강제하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나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되게 그런 국가의 속박은 내가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이것이 국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도 우리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받고 있는 제약, 우리들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 중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논리에 의해서 정당화할 수 없는 속박이 있습니까? 느끼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나요? 예. 실제로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서 촛불을 들고 시내에 나가는 것이 누구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교통 흐름을 강제로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사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입건이 많이 되죠. 벌금도 받고. 예.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전기통신기본법으로 그때 구속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았죠. 국가라는 것은 묘한 존재입니다. 행정부에 속하는 경찰과 검찰이
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서 죄를 물어서 구속을 했고 그의 자유를 박탈했는데 역시 국가기구의 일부인 법원이 그에게 자유를 되돌려줬죠. 그러나 그의 자유를 일정 기간 속박했던 국가의 행위, 이런 것은 그의 자유를 박탈한 행위인데 박대성 씨의 글이 누군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국가가 가하고 있는 많은 속박들, 자유에 대한 속박들 중에는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제가 정치인인데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예. 뭐 여러 차례 조금씩 개정돼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예컨대 어느 누군가가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3대 세습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라든가 아니면 그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 중에서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보안법 걸릴까봐 손 못 드는 거죠. 아마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손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 밑에 가서 3대 세습은 정당하다고 외쳤다고 가정해보죠. 그의 외침이 누군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합니까? 꼴 보기 싫을 수는 있겠죠. 뭐 저런 사람 다 있어. 정신이 좀 어떻게 됐나 봐.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누구의 자유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어떤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 이것이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최근의 사례, 여러분들 중에도 G20 제너레이션에 속하는 분이 가끔 보이네요. 이런 세대가 G20 세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정부에서는 주장합니다. 예, 이게 유명한 쥐벽서. 이 포스터 위에 저 쥐를 그린 분의 행위가 그 창작의 자유, 열정, 이것을 표현해본 그 행위가 여러분들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했습니까? 전혀 제약하지 않았죠. 예, 이걸 그린 분은 아마 이 포스터 한 장을 더럽힌 거일 수는 있겠죠. 그죠? 포스트 값을 물어줘야 될 거예요. 부당하게 국가의 재산을 손괴했기 때문에. 아무런 설명도 붙어 있지 않죠? 그냥 쥐가 청사초롱을 들고 있을 따름인데 저 그림 속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보고, 예, 이 참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나라 경찰관들과 검사들은 독심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가 어떤 목적으로 저 쥐를 그려놨는가에 대해서 심심해서 낙서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웃자고 어떤 개인이 한 일을 죽자고 국가가 덤벼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아까 유모차 부대 광우병 촛불 집회입니다. 교통을 방해했죠. 그죠?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다 잡아넣어야 돼요. 저 시간에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혹은 자전거를 타고 청계광장이나 서울시청 광장을 지나갈 사람의 자유를 침해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침해했나요? 부당하게 침해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 촛불 집회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는가? 이 문제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키워드가 자유라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또는 그 이전에 살아오면서 늘 생각했던 것은 내가 타인의 자유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밀의 말처럼 국가 권력이 어떤 개인의 자유를 속박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근거가 그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때뿐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의 측면이고요. 그래서 매우 소극적인 논리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논리를 펼 수 있는데요. 이제 정의라는 키워드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제일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 가서 이제 라이놀트 니버라는 신학자, 미국 신학자를 인용해서 정의의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이 책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읽어보라고 하셨던 책이에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때 읽었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정말 좋은 책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양이 부족해서 당시에는 그 책을 소화할 수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의 행위 또는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정의라는 개념과 관계가 있습니다. 니버의 말을 인용했죠.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다. 되게 우리들은 이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기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이기적 존재다. 맞죠? 그런데 이기적 존재인데 그냥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 왕왕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기적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가는 이기적 존재이면서도 왕왕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인간 존재와 결부되어 있는 어떤 조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기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개인을 놓고 볼 때 니버가 말한 것처럼 개인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제일 아름다운 것,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뭐냐 하면 이것은 이타성이 되겠습니다. unselfishness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본능을 거슬러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선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국가에 대해서는 또는 사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소위 unselfish하게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 세금을 걷어다가 동티모로에 왕창 갖다 주면 이타적 행동이 되겠죠. 국민들의 세금을 왕창 가져다가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을 사다가 항공기로 막 뿌리면 엄청나게 이타적인 행동이 되겠죠. 이런 일을 하는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쫓겨나죠. 국가는 이타성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하면 좋지만. 국가는 뭘 하는 존재냐? 국가는 어떤 좋은 국가라고 말하는 것, 혹은 국가를 중심에 놓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뭐냐? 정의다. 이것이 니버의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말에 이제 옛날에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현대화된 속담은 이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고 그 사람의 행복의 수준은 그 사람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되게 늘 남이 뭘 하는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소나타 승용차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자동차인데 옆에 누군가 페라리를 또는 포르쉐를 몰고 나타나면 갑자기 소나타 2.0이 초라해 보입니다. 늘 인간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국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의롭지 못해. 이 사회는 잘못돼 있어. 이 국가가 틀려먹었어.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종국적으로 보면 정의롭지 못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새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국민들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크게 재미있지 않은 책이 밀리언셀러가 우리나라에서 되고 미국보다 여기서 더 많이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의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그런 정의에 대한 직관 또는 관념을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예컨대 좀 조심해야겠다. 자꾸만 우리가 대통령을 예로 들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분이 공정사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보면 사회가 온통 비리투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회가 온통 비리투성이가 되는데 본인이 기여하신 바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의문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선거에 출마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관계된 참모를 해외 도피시키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예. 요즘 4대강 사업 같은 거 오늘 비 많이 와서 여주 이포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모 상업고등학교 출신들이 낙동강 사업의 한 구간의 공사를 몽땅 독점했다든가 그때 여러분들은 뭔가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정의에 대한 관념은 매우 직관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들도요, 과자를 나눠줄 때 다른 애들은 한 봉지를 주면서 자기한테는 반 봉지만 주면 몹시 화를 내죠. 이 공평함, 평등,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갖게 이유가 없다면, 다른 이유가 없다면 똑같이 해주라는 거. 이런 것이 정의와 관련된 기본관념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헤쳐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예컨대 조선 산업이 잘 나갈 때 엄청난 돈을 벌었던 회사의 사주가 조선업계가 불황에 빠져서 수주가 끊기니까 곧바로 노동자들을 다 해고해버리는 이런 일들. 최근에 한진중공업 사태 같은 거요. 유성기업, 예. 2교대, 막교대로 하니까 밤새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 조가 있어서 우리도 새벽에 잠 좀 자고 싶어요. 라는 이 소박한 소망,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해서 직장 폐쇄하고 그동안 돈 그렇게 많이 벌어줬던 자기 직원들을 전부 불법을 저지른 사람으로 몰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직원 식당을 잘 지어놓고 외부 급식업체들이 들어와서 오픈해가지고 맛있는 밥을 팔면서 그 건물을 청소해주는 아주머니들은 청소 도구함이 있는 그 공간에서 맨바닥에 앉아서 밥 먹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정의로운 게 아니죠. 정의에 대한 우리들의 관념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국가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정의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책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담았습니다. 몇 가지 사진들을 기억하기 싫은 사진들입니다. 지금 사라지고 없는 용산 남일당 빌딩. 예, 여기 지금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이건 옛날 사진이다. 옛날 다른 크레인 농성 사진입니다. 맞구나. 한진중공업 축소 폐시한 정리해고 처리하라. 지금 저기 벌써 몇 달째 지금 저 위에서 농성하고 있죠? 예, 맞네요. 유성기업 파업입니다.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가는 시장에서 근로계약이라는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할 일은 대개 폭력 사태가 일어나거나 불법 시설물 점거가 있을 때 공권력을 투입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대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직관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키워드를 빨리빨리 볼까요? 여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주권이라는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 이제 전통적인 국가론을 편 사람들의 주장의 요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토마스 홉스. 국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므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시민들 자신의 행위다. 여기서 주권자는 옛날에 전제군주를 말하는 겁니다.
천재군주의 행위는 곧 국민의 행위이기 때문에 천재군주가 어떤 행위를 하든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폈고요. 아까 유성기업 사태나 한진중공업 사태를 보면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현대국가는 부르주아즈의 일상사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예. 노사협상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노동자들, 직원들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국가가 경찰을 보내서 다 해결해 줍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말했던 부르주아즈의 일상사를 처리하는 위원회로서의 국가의 기능. 그러나 플라톤은 3000년 전에 국가는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비춰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죠. 강의가 좀 다소 정신없이 흘러가는데요. 이제 마무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 책은 별로 인기가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 책을 출판하고 나서 인기가 없는데, 그것은 이제 필자의 인격에 대한 결함,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필자의 인격적 결함에 대한 여러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 많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아주 생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나름 법질서도 서 있고 또 나름 또 사람 사는 그런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통용되기도 하고, 하지만 국가가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상식이 아주 파괴된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일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야, 너것들이 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잘했냐, 이 얘기가 바로 나오고, 지난 참여정부 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라, 이런 얘기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저도 좀 그렇게 막 하기가 어려운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4대강 사업이라든가 부자 강세라든가 용산 참사라든가, 또는 국가가, 정부가 노사평화를 이룩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오로지 공권력으로 대응하는 이런 상황,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에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히 경찰청장이 나와서 오늘 촛불 집회는, 등록금 집회는 불허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발칙하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것을 국민이 만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느 언론에서는 유시민 이번에는 국민 탓,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권력을 5년 동안 맡아서 운영할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은 정권이죠. 이 정부는 국민이 세운 정부입니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표방했고, 그렇습니다만 이 정부는 그냥 이명박 정부라고 그러죠. 아니, 스스로 무슨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명박 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참 겸손하구나, 스스로 자기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국민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구나, 이렇게 좋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명박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정부, 그런 뜻의 이명박 정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서 스스로 원해서 수립한 정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헌법이 보장한 5년 임기 중에는 교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당에 이제 국민 주권에 대해서 저는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투표권. 어떤 분들은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또 노무현으로, 이명박으로 바뀌었지만 다 똑같다,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제 눈에는 차이가 큰 걸로 보이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이 모두가 다 국민들이 자기의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만든 정부들이고 국민들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투표하는 날 하루만 주권자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객체요 대상이 된다고 한탄하시는데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주권자가 되는 날 하루 잘못 선택하면 5년간 객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투표권, 국민들 중에 절반밖에 투표 안 하는 이 상황에서 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 20대들,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취직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와 정부, 총체적으로 국가, 왜 정부나 정치권, 정당들은 청년 취업 대책이나 또는 등록금 대책을 이제까지 내놓지 않은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10,000명이 모여서 데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책이 금방 나와요. 무슨 문제든. 대학생들이 10,000명이 모여서 데모해도 별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냐? 투표날 놀러 갈 거기 때문에. 투표 안 할 거기 때문에. 지난 총선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이 20%대,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50대 이상은 50% 이상. 투표를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일상적 소망과 정치적 요구를 대표해줄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을 잡을 수 없죠. 따라서 국가 운영은 자꾸만 실제로 표를 행사하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부자 감세. 돈 많고 땅 많이 가진 분들이 열렬 지지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주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월 민주항쟁 사진인데요. 그때 대학생들입니다. 그때 대학생들. 저렇게 6월 그 더운 날 우통을 벗어젖히고 태극기를 들고 저렇게 달렸죠. 리비아 내전 사진인데요. 저기는 지금 가다피라는 독재자가 뒤늦게 주권 행사를 하려고 들고 일어난 민중과 대립해서 전투기를 동원해서 살상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것은 참고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의 회동. 예, 한편에서는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국가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는 국가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누구를 원망할 수 없고, 속았든, 번드르르한 말에 속았든, 아니면 자기의 욕망, 소위 경제발전, 내 지갑이 두둑해지는 것에 대한 열망, 이런 열망을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투사함으로써 이 정부를 세웠던, 여하튼 전국적으로 오늘날 이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민 주권 행사의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보 정치가 요새 관심이 많으니까요. 진보 정치에 대해서만 한 가지. 이건 유한계급론의 베블렌의 말인데 생략하고요. 진보 정치,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한편에서는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렇죠?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이것이 진보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전을 내놓지 않고 이 소망을 포기하는 것은 전부 죽은 진보, 가짜 진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주장이. 만약 사회주의가 더 좋은 대안이라면, 사회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이 비난에 맞지 않는 자본주의에 비해서 더 우월한 대안이라면 저기에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문제이고, 제가 좋아하는 진보에 대한 관념은 이런 겁니다. 진보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이다. 정치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한 것이고요. 정치는 권력에 참여하는 노력. 예, 이건 생략하고요. 아까 경제 문제, 한쪽으로 노점상을 폭력으로 철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 총수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남겨주는 이 국가. 이게 좀 잘못된 건데, 막스 베버, 이것은 지금 인용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막스 베버가 아니고, 칼 포퍼가 한 말인데요.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한 말인데 제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피지배자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적 지배자를 통제할 수 있고 그 통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경제 권력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고 나의 자유의 행사가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다 부당한 거다. 나는 자유롭게 살 권리와 자유가 있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아주 좋은 것은 이타성이지만 국가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고 정의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사람들을 같게 다루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정의로운 상태이고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사람들 사이에 이와 같은 정의가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때로 국가 권력 그 자체가 정의를 해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국가와 무관하게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와 관련되어서 시장 또는 시민사회에서 강자가 약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것을 방조하거나 방관하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 이런 것이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정치라는 것이 바로 국가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국가가 스스로 악을 저지르거나 또는 부정의를 방관하거나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무관하게 국가 바깥에서 벌어지는 불의에 대해서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가가 좋은 국가이고 국가로 하여금 이렇게 정의를 수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보정치의 목적이다. 이것이 이제 논리적인 연쇄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그러면 국민들은 주권자로 실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흔히 민주주의나 선거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실질적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실질적 민주주의 또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은 절차적 민주주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비난받는 또는 폄훼당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야말로 실질적인 민주주의 또는 정의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왜? 그 이유가 카를 포퍼가 말한 바 주권자인 국민들,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통령, 장관, 검사 등등의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정치적 지배자를 민중이 또는 시민들이 통제함으로써 국가 바깥의 영역에서 막강한 경제 권력을 축적해서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제 권력에 대해서도 일정한 통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진보 정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도모하려는 이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가 저지른 악, 이라크 파병도 국가가 저지른 악으로 분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치적 필요성이라든가 전후 맥락을 다 무시하고 보면 이라크 전쟁이라는 불의한 전쟁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을 파견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비전투 임무를 가지고 파견한 군대이긴 하지만 저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스탈린 정권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학살, 법정에 출두하는 재벌 총수,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나중에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제 강의는 좀 재미없을 것 같고, 여러분 질문을 받는 게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마무리를 하면서 이걸 보여드리면, 제가 26살 때 쓴 항소이유서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제가 26살 때 국가에 대한 저의 생각이 저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까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하도 그때 국가가 존귀하다고 전두환 씨가 주장을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국가를 해친다고 하도 욕을 해서 그거에 대한 항변으로 썼던 표현입니다. 저게. 국가가 귀중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근데 다만 국가가 귀중한 이유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고 각자가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나는 국가를 귀중하다고 생각한다. 나 반체제 아니에요. 반국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저렇게 했던 겁니다. 저 시기로, 저게 1985년이니까 저 시기로부터 지금 27년이 지났습니다. 27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생각,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는 그 국가의 국민들이 깨어있는 데 비례해서 정의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끔 정치를 하면서도 희망을 느낄 때가 있고 어떤 암담한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희망을 느낄 때는 되게 어떨 때냐 하면 예기치 못한 시민들의 골기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잘 안 되리라고 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것을 강력히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올 때 이때 우리 정치에도 희망이 있구나. 정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은 곧 국가에도 희망이 있다는 뜻이고 국가에 희망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도 더 밝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 너무나 명백한 문제를 놓고도 국민들이 침묵할 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참 암담합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 그것이 진보 정치든 보수 정치든 국민들이 관심을 놔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 같아요. 지난 정부 때 같으면 이 정도로 욕먹을 일을 하면 광화문 광장이 날마다 미어터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칠레 FTA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농민 시위를 한번 돌이켜보시죠. 한 EU FTA를 지금 비준 동의까지 다 끝내서 이제 발효됩니다. 단 한 건의 농민 시위도 없었어요. 그렇죠?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그렇게 아우성을 이제 와서 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대학생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장사가 안 된다고 솥단지 들고 와서 여의도에 와서 막 팽개치고 데모를 했는데 지금은 매월 몇만 개씩의 작은 자영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어도 아무도 시위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성공한 대통령이에요. 그런 점에서.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느끼는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좋은 나라다 아니다를 떠나서 시민들이 자기의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기를 포기한 상태,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좀 무겁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볼 때 우리들이 훌륭한 삶을 살고 싶은 존재들인데 우리들의 훌륭한 삶을 가능하게 하려면 국가가 더 훌륭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정치가 더 훌륭해져야 하고 훌륭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더 훌륭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훌륭한 정치인들이 더 훌륭하게 정치를 하려면 시민들이 의사표시를 하고 비판하고 격려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물 흐름이 없는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매일매일 강하게 받습니다. 이런 정도 저희 푸념 겸 강연을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책에 관한 질문과 가벼운 질문들이 분류돼서 왔는데요. 가벼운 질문부터 해볼까요? 책에 대한 것부터 해볼까요? 책에 대한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하선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에서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라는 개념은 학술적인 관점인지 풍자적인 관점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술적 개념입니다. 이것은 칼 포퍼의 책에서 그대로 인용한 표현인데요. 대개 지배자들은 선하거나 사악하거나 유능하거나 무능하거나 되게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지도자는 선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가장 좋죠. 제일 위험하고 끔찍한 지도자는 사악한 동시에 유능한 지도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사악하지만 무능한 지도자, 지배자. 좀 덜 해로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송가영님, 이 시점에서 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책을 쓰셨는지, 독자들이 꼭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줬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자각,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많이 잘못하고 있으면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뭘 잘못하신다, 또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뭘 잘못하셨다, 그런 느낌이 들 때 그 대통령의 잘못 속에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수님 질문인데, 용산 참사로 책을 시작을 해서 인상이 깊었다.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인상 깊은 사건 하나 더 예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용산 참사는 끔찍한 사건인데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저지른 악 중에서요. 되게 우리나라는 이제 용산 참사 정도의 사건에서도 굉장히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대체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정전 상태에 있긴 하지만 내부, 사회 내부의 치안이나 질서, 이 사회 분위기가 매우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민간에는 총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치안이 굉장히 안정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유사 이래 인간이 살아온 사회에서 오늘날 대한민국만큼 법과 질서, 치안이 안정된 그런 상태라는 것은 아주 희귀한 예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국가가 저지른 악이라는 것은 필설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히틀러의 죄악, 이것은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신들러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 스탈린의 대숙청도 추정치로 3천만 명 정도를 학살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택동, 마오쩌둥이 일으켰던 문화대혁명, 또 여러분 소설을 통해서 많이, 또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공리가 출연한 영화, 한중수교 후에 바로 들어왔던 그런 영화들도 있었고요. 여기서도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국가가 저지른 끔찍한 죄악들이고요.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일체가 되어 있던 중세기 유럽에서 벌어졌던 인권유린, 마녀재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도 정말 끔찍한 국가범죄에 해당됩니다.
가까이 아시아로 와서는 일제 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저질렀던 민중학살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해방공간 혹은 6.25 전쟁의 와중에 그 뒤에 빨치산, 소위 빨치산 터벌작전 시기에 벌어졌던 양민학살, 제주 4.3 이런 것들은 우리 역사에서 기록되어 있는 국가범죄들이죠. 아주 극단적인 예가 이제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라는, 젊은 분들은 오래전 일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킬링 필드라는 영화가 유명했죠. 전체 인구 중에서 전체 인구 10명 중에 1명 이상을 학살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는 지금도 그 나라가 빈곤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의사, 기술자, 간호사 등등 소위 전문직 종사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크메르 루즈라는 것은 붉은 크메르라는 공산주의자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육체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모든 국민을 거의 다 죽여버렸죠. 그게 이제 킬링필드라고 알려져 있는 크메르 루즈의 대학살입니다. 대개 이념과 관련되어 있죠.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영원성, 우수성, 인종주의적 그런 관념이 주원인이었고, 스탈린의 대숙청,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크메르 루즈의 대학살 이런 것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적 오해 이런 것들이 이념적 광신과 결합하면서 나왔던 비극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현대사에서 벌어졌던 것은 반공주의라는 이념과 국가 권력이 결탁하면서 국민을 학살하는 이런 거. 5.18 광주민주운동도 마찬가지 맥락 위에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제가 영산 참사를 사례로 든 것은 비교적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으리라고 여겼던 근자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충격이 컸고 그것을 참고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 때로 이념과 결합할 때 아주 무서운 결과를 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 얘기를 제가 얼핏 해서 그런데요. 세종대왕이 오시면 잘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국민들이 알아주기만 한다면, 국민들이 알아보기만 한다면 세종대왕이 잘 할 수 있겠죠. 지금은 개인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도 문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인물, 선한 인물이 권력을 잡아서 선을 많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정말 사악하고 무능한 자들이 권력을 잡아도 나쁜 일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억제하는 장치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매번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 근데 매번 실망해. 그래서 임기 중반이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가요. 끝날 때가 되면은 지지율이 바닥에 있고, 그리고 물러나는 대통령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물러나고, 그 다음 대통령이 새로운 기대를 받으면서 또 등장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 똑같은 코스를 밟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선거 뭐하러 해? 선거란 매번 실망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절차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정치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거죠, 이게 정말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셨지만 좋은 일을 아주 많이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 당시 야당과 언론의 견제, 방해 이런 것들 많았고요.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도 행정수도 같은 것 옮기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을 걸어버렸죠. 수많은 일들이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할 뻔했지만 야당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결국 자진사퇴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해도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못된 짓을 그닥 많이 하지는 못해요. 4대강 하나 빼면 그닥 못된 짓 성공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잘 운영함으로써 가능한 한 좋은 사람이 국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가 좋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끔 참여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한때는 두바이 왕국 셰이크 모하메드를 데려다가 시키자는 주장을 한 신문도 있잖아요. 그 주장 나오고 1년 안에 두바이가 파산했죠.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못합니다. 예. 진보 용어로 하면 민중이 할 수 있고 시민이 할 수 있고 함석헌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할 수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깨어있는 시민이라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좀 가벼운 질문들인데요. 이기철 님이 100% 깨끗한 대통령이 있을까요? 없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어떤 의미에서 깨끗할까?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랑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차이가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과 나라의 대통령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예요. 저와 장동건 씨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뼈가 뭐 0몇 밀리 높고 어디에 피하 지방이 뭐 0몇 밀리 더 있고 이 차이가 장동건과 유시민의 차이를 만들죠. 예, 여성 여러분과 김희선의 차이도 그렇게 생기는 거고요. 외모도 극히 미세한 차이가 절세의 미인과 평범한 여인 사이의 차이를 결정하고요. 예, 세계적인 미남과 평범한 남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도요. 대통령과 일반 시민들의 차이는 그닥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한명숙 국무총리, 이해찬 국무총리 이런 분들을 가까이서 모셔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또 가까이서 모셔봤잖아요. 그분들과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분들을 비교를 해보면 정말 약간의 차이입니다. 약간의 차이. 그 약간의 차이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온갖 때도 묻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지만 대통령은 정말 100% 완벽하고 깨끗하게 뭘 해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정치 풍토, 정당 제도 속에서 100% 깨끗한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약간 때가 묻어 있어도 그래서 대체로 깨끗하면 봐주셔야 된다. 그렇게. 예. 저는 그렇게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가 좀 때 묻은 게 나오더라도 저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죠. 제가 좀 부담스러운 게 하도 이제 이전 정부에 대한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저기 뭐 아직까지 안 잡혀간 유아무개는 진짜 깨끗한 거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안 들켜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예. 전유흠님, 정치인 유시민과 지식인 유시민 중 어느 것이 본인과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예, 이렇게 글 쓰는 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좋죠. 그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벼운 질문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요즘도 욕을 엄청 먹죠. 매일매일 제가 욕 안 먹고 포탈을 검색해보면 제가 욕먹는 기사가 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1년 중에 하루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공개적으로 욕해요. 그래서 신해철 씨도 영생의 경지에 들었다고 그랬는데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기준에 비춰보면 영생의 경지에 들었다고 신해철 씨가 그러던데 저도 함께 영생의 경지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
오늘도 보니까 서강대학교의 어떤 교수님도 저를 욕해 주시고 또 어느 당의 대표님도 저를 욕해 주시고 매일매일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특히 요즘 저한테는 반성문을 쓰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치를 하면서 지식인 냄새를 자꾸 풍겨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정치 좀 적당히 무식하고 그냥 그러면 상대를 안 해줄 텐데 이런 책 쓰는 것도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제 기분이 되게 나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는 사실은 제가 문필업에 종사하는 정당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생업이거든요. 지식 소매라는 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짬짬이. 안 그러면 어디서 돈 받아 써야 되니까 하여튼 벌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부부는 다 비정규직 인생인데 평생 하여튼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벌어서 써야 돼요. 자기 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저에게 지식인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격할 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그래서 그냥 글만 쓰고 있으면 그렇게 저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정치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둘을 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이제 괴로운 것은 정치하는 사람은 지식인들과 논쟁하는 게 임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를 하는 게 임무지 지금. 글 쓰는 건 생업이고 저희 공적인 일은 정치인데 그 지식인들이 때로 뭐 합당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부당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대응하다 보면 하루 종일 그 일만 해야 돼요. 하도 많은 분들이 동시에 저를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척 괴롭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발 저하고 별로 관계없는 기사 쓰면서 제목에 제 이름 뽑아넣는 거 좀 안 해주셨으면 싶어요. 언론사에서. 뭐 제목에 커다랗게 유시민이 뭐 하면 사기다 이런 제목이 달려서 오늘도 검색해보니까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으로 그 기사 내용의 95% 이상이 다 그거고 잠깐 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제목으로 그렇게 달더라고요. 제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많나 봐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제목으로 올려놓으면 클릭수가 엄청 많아진대요. 언론인 여러분들 저희 인권도 좀 최소한의 보호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혜성님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군대에서 제대하던 날이요. 예, 그날 정말 제대를 시켜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강원도 화천에서 4시간을 걸어서 사단사령부에 와서 전역 신고를 하고 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나오는데 그게 버스가 아니고 비행기처럼 느껴지더군요. 세상이 다 제 발 아래에 있고 지나다니는 모든 차들이 전부 저에게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이고 하늘을 붕붕 떠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던 날도 이때만큼 개인적으로 좋지는 않았어요. 공적으로 제일 좋았던 날은 2002년 12월 19일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군에서 제대하던 날이었다. 애국심이 많이 부족하죠. 유시민 대표의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조용희님 전한데요. 10년 후면 제가 63이거든요. 예, 은퇴해 있는 상황이기를 저는 원합니다. 은퇴를 이미 한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은퇴를 하고 나면 저희 모습 이제 지금은 새치만 좀 있는데 머리카락이 이제 좀 희끗희끗하게 좀 백발도 생겼으면 좋겠고요. 빨간색 스포츠카를 꼭 몰고 다닐 겁니다. 예, 독일 폴크스바겐에서 나온 조그만 빨간색 뚜껑 열리는 차가 있는데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외제차를 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은퇴하고 나면 꼭
조그만 소형 빨간색 뚜껑이 열리는 차를 사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스카프 휘날리면서 그 뚜껑 열린 차를 몰고 국도를 달려보고 싶은 욕망이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 실현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조용히 살면서 책 읽고 글 쓰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상상합니다. 10년 후에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 저에게 주신 질문지는 다 소화를 했고요. 혹시 바로 즉석에서 말씀하시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 마이크가 좀 이동 마이크가 무슨 마이크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분, 두 분, 세 분, 앞에 6분까지 4분, 4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좀 놔주시죠, 다. 마이크 좀 주시죠, 저쪽에. 두 번째 블록의 맨 왼쪽 뒤에서 5번째 줄, 남자분.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주 복지부 장관 하던 시절에 많은 정책이 복지가 좀 많은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분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몇 분 하시고 안 그러면 제가 좀 전해주시면. 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012년 정권교육이고요. 총선과 대선 정권교육이고, 또 하나가 우리 사회가 사실 신귀족사회를 회귀하는 거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에서 다시 특권층과 그리고 테스트하는 그 사회로 신기독사를 행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막을 수 있으려면 지금 중도복지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민주당의 그런 통합의 힘들이 다 모았는데 민주당 안에 다 모았을 때 되는 것보다는 대세적인 어떤 지구 정말 약간한 힘이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대세적인 지구정당이 힘을 가지고 통합과 연대의 모습을 가지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 2010년 문제 국가 권력에 있어서의 변화, 좀 바람직한 변화는 어떤 그렇지 못한 거하고 그런 거하고 더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모습이 그려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 저쪽에 네 번째 질문이 주 전제 강의 주시면요. 그러면서 앞에 마지막 아니, 그 앞에 왼쪽에 조금 전에 해주신 분께 지금 정치권에서 복지국가 논의가 활발한데요. 이전에 이준 선생님께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복지국가 청사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걸 봤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회투자국가론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회투자국가론이 국가 발전 모델로서 현재도 유효한 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박혜입니다. 이제 21세기 태어나서 21세기 정부와 사회에 혜택을 충분히 누린 사람들이 곧 이제 투표권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혜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기반이 많이 이제 정치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이제 여론의 조작에 대해서 필요를 강력하고 큰 그런 아주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0대 또 이제 유권자가 될 청소년들
고등학생이었군요. 좀 조심할 걸. 네, 첫 번째 말씀 주신 분, 자기 자랑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좀 약간은 계면적인데요. 이제 제가 2006년 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 4개월 정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일 큰 입법은 역시 국민연금법 개정하고 장기요양보험 도입한 거, 그다음에 이제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한 거,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입법이었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제 기억이 많이 남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시설아동이 지금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2만 명 시설아동들이. 그리고 이제 가정위탁 아동들도 꽤 있고 이렇게 한데, 이제 그 아이들이 18살이 되면 시설에서 나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한 몇백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회에 정착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희망통장이라고 해서 월 3만 원 이내에서 후원자들한테 이제 얻거나 이렇게 생긴 돈을 저축을 하면 국가가 같은 액수로 저축을 해주는 제도를 그때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자산형성 지원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주 어릴 때 시설에 들어온 아이가 18살 때까지 그걸 꾸준히 하면 한 몇천만 원 정도는 사회 진출할 때 이렇게 자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준 거였는데, 그게 제일 저로서는 이제 보람을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제도가 또 확대가 돼야 된다,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중증장애인들 밖에 이제 나갈 때 활동 보조인을 붙여주는 제도를 그때 처음 도입을 했었어요.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라고. 되게 좀 작은 제도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잘했다 생각나는 게 좀 그런 거고요.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조금 그 당시 암 환자들에 대한 본인 부담을 많이 낮춰준 게 있어서 안병동에 가면 제가 인기가 좀 괜찮다고 그래요. 안병동에서만 투표해서 대통령 뽑으면 제가 된다고.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나머지 질문 3가지는 좀 복잡한 문제인데, 우선 숙명여고 학생이 질문한 거부터 답을 드리면, 물론 이제 지금 10대들은 이제 멀티미디어 세대고 정보통신혁명 시대에 태어나서 자란 세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대인데요. 이 문명의 이 기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조언, 이런 것들은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할 때 내가 정말로 행복을 느끼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다중지능이라고 해서 요새 TV에서 이렇게 다큐도 나오고 하는데, 사람이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많은 재능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진 다양한 재능 사이에 비교를 해볼 때 상대적으로 우세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서, 그것을 잘 찾아서 잘 발현시키면서 잘 발현시키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성취도도 높은 것으로 그렇게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요. 경험적으로도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일상적으로 나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일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세속적 기준, 사회의 시선, 부모님의 요구, 이런 것과는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여러분께는 지금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을 하면서 일상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을 최소한 남들만큼 잘, 또는 바람직하다면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시기에 이것을 잘 찾아놔야 그 사람의 인생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내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나 또는 부모님의 어떤 기대나 요구 이런 것들을 막 외면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가치 판단의 무게중심을 자신의 바깥에 두기보다는 자기의 내면에 무게중심을 두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찾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 딸이 대학 3학년인데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더라고요. 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분, 세 번째 질문부터 먼저 하죠. 사회투자국가론, 이것은 하나의 의미 있는 어떤 정책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투자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질보다는 사람에 투자하는 그런 정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목이나 뭐 강바닥 파헤치는 거, 흙장난, 물장난 이런 거보다는 아이들, 특히 아이들에 대한 투자, 특히 인적 투자에 집중하고, 인적 투자의 대상이 인지적 능력 향상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인지적 모든 면에서 국민들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독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국가의 힘을 집중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유효한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복지국가는 이것은 복지국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서로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리지만 복지국가의 핵심은 사람들을, 시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다양한 삶의 위험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국가, 이것이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무덤에서 요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라기보다는 시민들 스스로가 연대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끔 잘 조직하고 뒷받침하는 국가가 복지국가라고 생각해요. 되게 우리 삶의 위험이라는 것은 전통적 위험도 있고 새로운 위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질병 이런 거요, 질병 이런 것들은 예로부터 있던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 이런 거요, 이런 거는 산업화 시대에 들어와서 생긴 그런 위험이고, 또 실업, 일자리를 잃는 거 이런 거요,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없는 노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사는 시대로 왔는데 예전에는 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생존 연령이 뭐 40몇 세 이렇게 되면 노후 대책을 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80세, 90세까지 살기 때문에 오래 살면서도 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 이것은 굉장히 큰 재앙 내지 위험입니다. 이제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각자 해결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서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사회보험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5가지 사회보험이 있죠. 보험료 내고 혜택 보고,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비례해서 내고 능력껏 내고, 서비스는 자기가 필요하면 갖다 쓰고, 좀 공산주의 비슷하죠.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쓴다. 이게 사회적 연대의 정신입니다. 사회보험 있고요. 공적부조 있죠. 공적부조. 자기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 처한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신 제도죠. 기초노령연금제도, 소득이 없는 노인들 70%에게 적은 돈이지만 매월 드리는 거,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밖에 장애인들에 대한 생계지원이라든가 생활지원,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이런 것들 전부 공적부조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가 특별한 경우에 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사회가 뒷받침을 하는 이런 제도고,
보편 서비스가 있죠. 중학교까지의 무상의무교육 같은 게 보편 서비스고, 지금 학교급식 이 저소득층에게만 주던 공적 부조에서 무상급식으로 보편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죠. 등록금 지원 같은 것도 지금 빈곤층 학생들에게 좀 가고 있는 거를 반값 등록금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보편적 서비스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삶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끔 국가가 주선하고 조직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이 복지국가입니다. 사회투자국가는 이 바탕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 개개인이 조금 더 큰 역량을 가진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궁금하신 분은 좀 재미없지만 대한민국 개조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 주신 내용이 이제 이게 좀 복잡한 건데요. 제가 여기 올 때 우리 당 대변인, 옛날에 청와대 홍보수석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참여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 할 때 지금 은행에서 빚내서 집 사면 낭패니까 정부를 믿고 좀만 기다려 주시라, 이렇게 글 썼다가 목이 잘린 사람인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저보고 오늘 기자분들이 좀 올지 모르니까 말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몇 차례 주셨습니다. 이 질문 때문인데요. 정치에 관한 질문이요. 그래도 질문 주셨으니까 말씀드리죠. 이제 우리 사회가 신기족 사회로 가는 것 같다. 그 표현이 아주 적확하고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신귀족 사회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저널리즘에서 쓰는 표현이고,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적 특수 계급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 계급을 창설할 수 없고 이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몇 조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사회적 특수 계급은 인정 안 됩니다. 헌법이 부정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 계급이 실제로 생겨난다면 그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어떤 개인들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것은 민주공화국을 그 토대에서 허물어버리는 심각한 사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집회에는 청년들이 잘 나온다고 그래요. 어느 큰 재벌 그룹의 이모 회장님을 욕하는 집회에는 안 나온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혹시 그 그룹의 취지가 안 될까봐. 헌법 위에 돈이 있죠. 헌법 위에 돈이 있습니다. 재벌 회장들이 저지르는 불법 비리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기소되지 않죠. 기소되어도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형벌을 받는 경우에도 조만간 사면복권되죠. 실제로 특수계급이 있는 겁니다.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께서 삼성 엑스파일에 나오는 실명과 내용을 자기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 가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조항은, 이 적용된 법조항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 낮은 형이 유죄 선고를 하되 선고를 유예하는 게 제일 낮은 건데, 선고 유예를 해도 다음번 총선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그 노회찬 전 대표가 폭로한 삼성 엑스파일의 내용은 이건희 회장의 지시, 하여튼 위의 지시를 받아서 그 나중에 참여정부 때 주미대사 갔던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측근들과 함께 어떻게 누구에게 돈을 나눠줄 건지 그런 것들을 논의한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범법행위거든요. 그거 전부 다 뇌물공여, 전부 이런 겁니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록을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알렸는데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린 그 국회의원은 유죄 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특수기급이라는 말 아닌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엑스파일에 기록된 내용은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기본적으로 훼손하고 돈의 힘으로 국민의 주권을 매수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어떤 특수계급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이 책에서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호조 경영, 삼성그룹의 문호조 경영, 저는 그런 경영 철학을 존중합니다. 노조가 없어야 회사가 잘 된다, 이런 것은 어떤 사업가의 소신일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할 자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영 철학에 입각해서 실제 자기의 사업장에서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끔 경영할 자유도 있습니다. 정말 노동자들을 잘 대우해주고 잘 설득해서 정말 노동자들이 우리 노조가 필요 없어요, 회장님이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서 노조를 안 만드는 것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회사의 어느 노동자가 우리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노조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해서 노조를 만들 경우 그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가 어떤 노동자가 행사하려고 하는 헌법적 권리를 그 삼성그룹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회방났을 때는 처벌받아야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영 철학을 가진 것은 자유돼, 그의 권리이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실제로 행사하려는 노동자의 권리를 불법적인 수단으로 방해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공화국의 정신에 따라서 그 회사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노동관련법 위반으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위에 돈이 있는 것이죠. 재벌그룹의 경영진과 총수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특수계급이 아니면 무엇을 특수계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에 나와서 떨어지고, 또 당대표로서 지난번 4.27 재보선에서 김해을 선거에서 제가 공천한 후보가 또 졌습니다. 근데 그때 참여당 소속의 그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였거든요. 그 후보의 패배는 참여당의 패배인 동시에 연합공천한 모든 야당의 패배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후보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 후보의 승리를 돕기 위해서 울산 동구청장 민주노동당 소속의 야권 단일 후보를 응원하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 갔습니다. 여기서 차량을 세워놓고 강기갑 대표와 둘이 서서 신호등을 바뀌기를 직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거나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서 1분 30초짜리 유세를 계속했습니다. 자, 두 번째쯤 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한 청중은 처음 봤습니다. 누구도 손을 흔들지 않았고, 누구도 주먹을 쥐어 보이지 않았고, 누구도 박수를 치지도 않았고,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신호가 바뀔 때마다 수백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조용한 청중이었어요. 오로지 눈으로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저희를 안내해 주던 민주노동당의 선거사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관리자들이 캠코더로 찍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반응도 보일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 정직원뿐만 아니라 사내 하청, 파견 직원들까지, 비정규직 직원들까지 다 뒤섞여서 나오는데 거기서 호의적인 반응을 야당에 보이면 밥줄이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정권은 노동자이든 사용자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부여된 권리이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열려있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정몽준 씨가 오너죠, 그 회사에. 보수정당의 주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오너로 있는 회사에서 돈의 힘으로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정치적 의사조차 표현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이런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정말 마음이 무거웠고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눈만 마주치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지금 마음속으로 손 흔들고 있는 거 저 다 보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주먹 불끈 쥐어서 흔들고 있는 거 저희들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 나지 않게 응원의 함성을 보내는 거 다 듣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날 꼭 투표장에 가셔서 정몽준 씨도 한 표, 여러분도 각자 한 표, 만인에게 똑같이 부여된 헌법이 부여한 투표권을 꼭 행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고요. 민주노동당 소속 야권 단일 후보가 압승을 거뒀죠. 그때 퇴근하던 노동자들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마음속으로 그 후보를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런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법 위에 돈이 있는 사회죠.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고 그때까지 그런 것을 잘 모르면서 정치를 했던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분 말씀처럼 이 사회가 정말 신귀족 사회 또는 새로운 특수계급이 형성되고 있어서 민주공화국의 정신이 그 뿌리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정말 크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2년 정권교체 문제, 새로운 진보정당, 민주당과의 통합, 연대 이런 문제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난 4.27 재보선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던 일들이지만 저희 국민참여당은 되게 노동 현장보다는 수평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결속한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뭔가 정치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더더욱 깊게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야권이 너무 정당의 수가 많다. 이런 국민들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서 당을 따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정당이 많다. 작은 차이를 가지고 갈라져 있는 정당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로 합치는 것이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자꾸 합치고 통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 문제여서 내일 모레 글피 일요일 날인가요? 진보신당의 당대회가 있어서 그날 진보통합에 대한 의결이 원만하게 그렇게 가결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참여당이 또 이 정당과 함께 새로운 정당을 진보정당들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걸 할 수 있냐 이 문제는 여전히 의문사항으로 남아있지요. 그래서 양쪽이 모두 원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민주당과까지 포함해서 모든 야당들이 하나의 정당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척하거나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위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야권의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과 당원들의 마음이 모아지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쁜 대안이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주 좋은 대안이긴 하지만
모든 이런 야권의 정당들이 다 한 정당을 하기에는 아직 마음이 덜 모인 것 같아요. 그렇고 저희 참여당만 하더라도 요즘 자꾸 이제 반성문 쓰라고 자꾸 그러셔가지고요. 이제 옛날에 어릴 때 그런 기억들 있으시죠? 뭘 좀 해놓고 근데 사실 별로 잘한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너 잘못했지?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빌어. 이러면 빌기 싫죠? 그렇지만 속으로 내가 잘한 게 없지. 그런 생각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책의 차이를 도덕의 문제로 치환해버리고 정책적 수단의 선택과 관련된 어떤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윤리적 어떤 회개나 반성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정말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 야권의 정치인들이나 당원들이 문재인 전 이제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 참여정부이셨던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이 최근에 낸 저서에서 하신 말씀이 매우 경청할 만한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재인 이사장님 말씀은 참여정부에 대한 성찰을 할 때 직접 정권을 맡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성찰해야 한다. 그 점을 전제로 하고요. 그러나 모든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만의 성찰로 끝난다면 그것 또한 옳지 않다. 당시 이 진보개혁 진영의 모든 야권의 정당들도 함께 자기 몫의 성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자의 능력과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진보개혁 진영 전체의 역량을 하나로 결속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이런 각자가 감당해야 될 성찰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또다시 참여정부 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모여서 정권교체를 한다 한들 참여정부 때처럼 이 진보개혁 진영 자체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간다면 그 정부 또한 참여정부와 같은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두렵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대충 옮겼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야권이 그와 같은 과거에 대한 성찰을 크게 성찰해야 될 사람들은 크게, 조금 작게 성찰해도 될 분들은 좀 작게, 그리고 각자 자기 몫의 성찰을 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더 정의로운 국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서로의 힘을 모은다면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그 정당의 당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그 정당들에게 표를 찍어주는 유권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9시 반이 다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저자강연에 기대하신 만큼 의미 있는 내용 있는 강연이 되었는지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원래 예정했던 9시 반 정도까지 제가 답변을 마쳤고 이 정도에서 끝내고 조금 꼭 사인 받으실 분들 많이 늦었고 10시까지밖에 임대가 안 돼 있으니까 너무 기초를 길게 쓰시면 제가 죄송하니까요. 조금만 줄을 서서 사인을 받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제가 그냥 마무리할까요? 사회자 하시죠. 지금까지 전적으로 강연해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